새해 들어서 올해 각 분야에 대한 전망을 전해드리고 있죠. 페드의 통화 정책과 올해 주요 일정, 여기에 세계 경기와 함께 외환시장 동향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총 4가지 세션을 이제 넘어서고 5번째 시간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체크해보는 시간인데 특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관심을 크게 받고 있죠. 올해 집값이 어떻게 될지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뜨거운데 오늘은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피벗이냐 긴축 지속이냐 연초부터 시장과 페드 간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최근에 그 질문을 많이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증시 붕괴론이 이제 1사분기를 넘어가면서 더 큰 위기가 찾아온다, 아직 위기가 멀었다 이런 분들이 이제 갑작스레 주식을 사라 그러니까 아마 시청자분이 굉장히 곤란스럽다, 혼동스럽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는 작년 9월 달에 증시 붕괴론 나왔을 때 주식을 사십시오. 그래서 코스피가 2,100에서 2,500 갔을 때 12월 페드 회의 전에 좀 차익 실현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차익 실현한 현금을 갖고 있으면 더 지금보다 더 싼 주식으로 이렇게 살 수 있지 않냐 하는 이런 쪽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요즘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한 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것이 지금 뉴욕의 그 미국 증시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페드와 파월의 피벗에 대해서 인플레 잡기 위해서 신중한 견해를 계속해서 보내는 데 반해서 시장에서는 피벗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 싸움이 지루하게 전개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은 경기 침체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불식했던 것이 대표적인 후행 지표에 해당되는 고용 지표죠. 그래서 고용 지표가 좀 호재를 보이니까 경기 문제가 없다. 심지어는 FOMC 의사록에서 보면 올해 말까지 경기가 침체 가능성이 적다. 페드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세계적인 석학들인데요. 이분들이 미국 경제가 올해 말까지 침체가 없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냐면 세계에서 이렇게 보면 더 큰 위기, Great Recession 해서 세계에서 경기에 대해서는 가장 어둡게 얘기하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벗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고용지표가 좋고 올해 말까지 경기 침체가 없다 보니까 피벗에 대한 기대는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오늘은 이것을 뒤늦게 반영해서 금융시장에 어제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 다시 반영하는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또 알까 이현 캐스터께서 임원들은 아직 자사주를 매입하지 않는다. 그렇죠. 왜 그럴까? 앞으로 경기가 더 어렵다. 저점이 증시 저점이 더 있을 수가 있다.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데 왜 지금 상태에서 자사주가 매입할까? 우리는 갑작스럽게 붕괴론 얘기했던 사람이 주식을 산다고 이렇게 각 방송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근데 미국의 임원들 같은 경우는 더 싼 가격에 살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자사주 매입을 지금 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는 사실 아직 미 국민들 사이라든가 임원들 사이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상당히 의식을 많이 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벗에 대한 기대가 있는 상태에서 10년물 금리 사실 그 장중 내내 하락세를 해서 이 방송의 원고가 만들기까지 하락세를 대다가 지금 플랫하게 10년물이 플랫하게 어찌됐든 오늘 고용지표가 호조가 됐던 분은 저 10년물 금리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중 내내 10년물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막판에 이렇게 전일 대비해서 플랫하게 됐다. 어찌됐든 금리는 올라가지 않는다. 그리고 미 달러 가치는 오늘 이제 미 달러 가치를 강세가 됐다 이렇게 하는데요. 아까 서 본부장께서는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됐다. 달러 약세죠. 근데 오늘 그 달러 강세 이렇게 해서 100원대로 오른 문제는 역시 고용지표 개선에 따른 사실 미국 경제의 경기 침체된 우려가 불식됐던 것 이런 것이 달러 강세에 이렇게 가치가 올라간 측면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거는 왜 이렇게 봐야 되냐면 국제금값 양 부장님께서 국제금값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금값이 오늘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러 강세,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됐는데 더더구나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폭이 더 큰데 왜 달러는 강세가 됐을까? 이런 인과관계에서 오늘 국제금값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면
달러 가치와 금값의 트레이드 관계, 역관계가 형성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는 오늘은 사실 경기에 대해서 이렇게 좋다 보니까 지금 안전 자산으로서는 금에 대해서 이렇게 매기가 몰리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예. 그런 상태에서 후행 지표가 좋고 경기에 대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 같은 경우는 가치가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경기 침체 우려가 될 때에는 안정 자산으로서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금값이 올라가야 되는데요. 오늘은 정반대 현상이 나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심이 되는 것은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예, 그렇죠. 110달러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이게 반등에 지금 성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도 테슬라 주가가 110달러 내외에서 한때는 저가가 해서 110달러까지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나마 110달러 버티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 캐시우드가 예. 지금까지 110달러 전후에서 2천만 주를 매입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2천만 주의 지금의 테슬라 주가 수준으로 본다면 약 10%를 끌어올린다. 그러면 캐시우드가 사실 그 테슬라 주식을 매입하지 않았더라면 이미 테슬라 주가는 100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거다 하는 그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테슬라 주가가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고 사실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보면 테슬라, 트위터, 경우에 따라서는 스페이스X까지 유동성 위기에 몰리는 것이 아니하는 위기가 고조되는 것도 향후에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하실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 시리즈의 어느덧 5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연초부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오늘 제대로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부동산 시장 우리가 보면 이제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세계 집값부터 얘기해야 되겠습니다는 예. 연초부터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 그 부동산 관련된 대책이 연일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예. 오늘 좀 시간을 바꿔서 한국 시장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예. 새 정부 들어서 이렇게 부동산 대책이 새해 들어서 이렇게 연일 쏟아나가는 것은 위기감 때문에 그렇죠. 지금 작년부터 문정부의 부동산의 잘못된 대책 때문에 이 후폭풍이 새 정부 들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것을 맡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집값의 움직임을 보면 그동안은 좀 수도권 집값이 좀 강남 집값이 마지막으로 버티다가 예. 작년 그 말서부터 이제 집값의 강남의 집값의 하락폭이 굉장히 큰 상태죠. 그런 과정에서 문정부 때 그래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그래도 이제 지지층들이 영끌, 빅글들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제가 이제 존칭어를 썼습니다. 예. 분들이 윤석열 그 문재인 정부의 예. 사실 그 지지층들이 상당 부분 많았죠. 근데 이들이 지금 상태에서 사실 그 굉장히 피해를 많이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영끌, 빅글족들이 뭐냐 자막을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취약계층들이 굉장히 지금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각종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예. 집값 급락하는 과정에서 용어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는 시카고 공포, 범죄, 자살 같은 사회적 병리 현상 확산되고요. 예. 그다음에 깡통 아파트들이 성출되는 과정에서 부동산발 경기 침체,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이 무너지는 금융위기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윤 정부 들어서 새해 이렇게 들어서 사실 문 정부의 김현미의 그 선무당 대책, 문 정부의 이제 기본 권력은 국토부 장관 처음에 했던 김현미 이분의 그 선무당 대책 때문에 이게 부담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이 선무당 대책을 좀 시정시켜야 되지 않느냐, 정상화시키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뭐 종부세를 비롯해서 모든 세를 정상화 놓친다. 그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그 선무당 부동산 대책을 정상화시킨다. 그것이 새해 들어서 내놓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집값이 만약 계속 하락할 경우에 이 루비니 교수가 예전에 경고했었던 SF 복합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이런 경고 때문 아닙니까? 네. 루비니 교수는 사실 미국의 경기 문제에 대해서 예. 198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의 S와 그다음에 2008년대의 서브프라임 사태, 파이낸셜 크라이시스의 그 영어 약자를 따서 SF 즉 실물 경제와 그다음에 금융 섹터 간의 서로 악순환, 비셔스 스파이럴 구조를 갖고 SF 복합 위기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SF 복합 위기에 당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가 한국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집값의 급락세가 되고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한국이 가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새해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정상화에 가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근거는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질 때는 경기에 미치는 실물 경제 침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통 anti-wealth factor, 역자산 효과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한국은 대부분 다 담보 가능이기 때문에 대부분 또 재테크의 약 70%를 부동산으로 집중돼 있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되면 우리가 경기 침체 오는 그 역자산 계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번 저 자막을 보고 시청자분이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추정한 게 아니라 미국 거는 그린스펀, 앨런 그린스펀 전 페드 의장이 추정한 거고 그다음에 요거 0.24는 한국은행이 추정한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역자산 계수가 미국은 0.8, 한국은 0.24입니다. 우리가 3배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경기 문제에 있어서는 담보 가능을 갖고 있을 때는 이 집값이 끌어올린 거에 대한 이게 웰스 팩터 자산 효과, 집값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엔타이블 에스펙트 역자산 효과는 비대칭성을 갖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에 따라서 실물 경기를 침체하는 효과가 집값 상승에 따른 자산 효과보다 더 높습니다. 이 점을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집값 하락에 따라서 경기 침체 속도가 가뜩이나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높은데요.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를 부양시켜 하는 측면에서 통화정책 한번 보겠습니다. 통화정책 이창용 하는 총재께서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올해도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재정정책 사이드에서 추경호 부총리께서는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는 그러나 이전 정부가 빚내서 쓰자 할 정도로 국가에 건전하다 쓰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국가 채무 문제에서는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보니까 이게 국가 신인도 떨어져 뭐 가정 문제니까 자, 이 재정 문제에서 건전할 해이죠. 그게 피스칼 룰, 재정 준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준칙을 이렇게 도모하다 보면 재정 정책 사이드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부동산 부분에 저희 엔타이 웰스펙트가 역자산 효과 큰 부분을 규제를 완화하면 통화정책 막혀있고 재정정책 막혀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부분에 경기에 미치는 효과가 크니까 그거 규제 완화하면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새해 들어서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세제 부분에서 잘못된 것을 완화를 통해서 정상화시키는 쪽에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윤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대책으로 인해서 과연 경기가 살아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관심사인데 사실 대외적인 여건은 지금 별로 좋지만은 않습니다. 네, 그런 대부분이 향후에 윤석열 정부가 사실 부동산의 정상화 대책이 되더라도 경기 문제, 집값 상승 문제 이런 문제에 어떻게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일단 대외적 여건은 상당 부분 안 좋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시겠습니다만 세계 집값의 동반 하락세입니다. 원인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한국 것처럼 부동산에 거품이 많이 있는 국가일수록 그게 이제 영국과 캐나다가 되겠는데요. 호주라든가 뉴질랜드가 이런 국가가 되겠습니다는 한민족이 지금 많이 이렇게 거주하는 국가가 부동산 거품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럴수록 집값 하락세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올해 그 미국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5월서부터 집값이 하락세가 되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올해 댈러스 연준 많이 등장할 겁니다. 댈러스 연준이 올해 미국의 집값이 20% 정도 거의 폭락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집값이 20% 폭락하면 미국의 금융 시스템 문제에서 사실 건전성이 회복된다. 그러면 페드 입장에서는 지역 연준에 해당되는 댈러스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당신네들은 물가를 그렇게 물가만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이라든가 긴축 정책을 취하겠느냐 이 점도 사실은 시장에서 공감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대외적인 여건은 상당히 안 좋고 또 하나의 중국 문제는 아시겠습니다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헝다 사태가 지금 횟수로 3년째를 되고 있습니다는 좀처럼 이것이 잡히지 못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들어서도 계속해서 유동성 공급 정책을 취하겠다 하는 측면인데요.
세계적으로 보면 거품이 많은 국가들이 집값이 하락하니까 윤석열 정부가 새해 들어서 위기감을 반영해서 사실 정상화 조치해더라도 이것이 얼만큼 경기라든가 집값 안정성에 효과가 있을까?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올해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집값이 동시다발적으로 떨어지는 이유. 사실 각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 아닙니까? 네. 이창영 한은총재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는 예. 금리를 올릴 때 아무리 물가를 잡히려도 갤러핑으로 말이 뛰는 식으로 올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 주체들이 20년 동안 저물가에 예. 사실 그 저금리 상태가 익숙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거 누가 했습니까? 정책 단계에서 저금리 정책을 이끌어가는 측면이죠. 예. 경제 주체들은 금리가 싼데 돈을 빌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빚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래서 인플레 예측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프리엠프티브 선제적으로 해서 경제 주체들이 빚의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을 깨우치도록 사전에 충분히 예고를 했어야 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 2021년에 예. 올해 인플레 샥이 될 만큼 물가를 올렸는데 페드 입장에서는 일시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깨우치는 기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에 3월 달에 뭐냐? 물가가 인플레 타겟팅 보서 4배나 올려? 화들짝 갤러핑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상단이 0.25에서 지금 4.5% 올렸죠. 예. 1년도 못 되는 기간에 425% BP 올리는 그런 중앙은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부작용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금리, 그다음에 저물가에 가장 돈을 빌렸으면 자기 주거부터 안정시키죠. 그런 예. 측면에서 대부분 다 집값에 집을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썼는데요. 갑작스레 고금리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상세한 내용은 여기 돼 있습니다. 예. 근데 한국의 집값이 급락세가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시중은행들이 사실 그 이기주의가 겹쳐서 그렇다. 작년에 뭐 4대 은행의 실적이 최대치예요. 4대 은행의 행장들이라든가 지주회사 회장이 적어가지고 내가 실적이 좋았다. 공치사하면 전응장 이렇게 갖고 그냥 튀어서 그 은행에 갈 겁니다. 예. 국민들의 담보대출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고 거기에 대출 금리를 더 올리는 이기주의 때문에 뭐냐 영끌과 빚끌들은 저기 거리에 내몰고 있는데 최대 실적이 났다. 당신들이 잘해서 그렇습니까? 그거 가지고 최대 실적이 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치사하면 뛰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은행들의 이기주의가 문제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런 것이 집값을 많이 떨어뜨린 배경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인구 절벽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이제 이 대목을 얘기할 때는 집값 얘기할 때는 영끌 비끌해서 이런 사람들의 애틋한 생각이 돼서 제가 좀 지금 예. 흥분한 상태인데요. 조금 자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구절벽, 또 한 예. 가지는 우리가 윤석열 정부의 그 부동산 대책의 이렇게 정상화 문제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국가들이 인구의 절벽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사실 세계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죠. 예. 작년에 보면 벌써 80억이 돌파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인구가 이 지구가 가능한 인구 수준이 제가 알기로는 70억 명으로 이게 전문적인 기간이 되는데 지금 85억이 돼서 지금은 여러 가지 디스토피아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사회 병리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것이 뭐냐면 2080년에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억 명이 넘는 데는 아니겠습니까? 근데 집값을 주도하고 경제를 주도하는 국가들이 이게 중국과 미국과 한국과 일본인데요. 이 국가들이 인구의 크리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는 다 맞는 건 아닙니다만 인구 통계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인구수를 가지고 집값에 대비하는 이런 쪽의 시각이 일반적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각도에서 보면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이런 국가들이 인구 절벽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으로도 집값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여기 앞에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지금 홈리스 그리고 시카고 공포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뉴욕이 있잖아요. 예. 추웠죠. 많이 추웠죠. 많이 추웠죠. 그런 상태에서
뉴욕에 이렇게 쫙 보면 지하철에 또 지하 상가에 이렇게 보면요. 홈레스들의 천국이라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월가 특파원 연방정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보면 예. 겨울에 추울 때는 이제 시정부에서 담요 하나씩 축축 해서 그거 가지고 버틸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담요 줘봐야 버틸 수가 없는 정도의 추위라입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지하철에 아주 죄송합니다는 사람을 두고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는 예. 아주 그득 찼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냄새도 아주 진동하고 이것이 추위와 함께 더 견디기 어렵다. 왜냐하면 집값이 하락하면 미국은 사실 서프라임 모기지론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주급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임대료를 내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이라도 경기 침체에서 임대료 임금이라든가 떨어질 경우에는 바로 홈레스들이 됩니다. 홈레스 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오는 상태에서 앞서 우리나라에서는 시카고 공포, 그다음에 뭐 깡통 아파트, 그리고 사회적 자살 행위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통적 현상이다. 이런 상태가 되는데 페드 입장에서는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더 올려? 말도 안 된다는 얘기. 시장에서 이게 피벗에 대해서 전쟁을 치르는 결과에서 연준이 좀 앞서면 오늘 것처럼 3대 지수가 떨어지는 거고 예. 시장의 기대가 좀 더 논리가 해서 기대가 피벗의 기대면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변동성 장세가 연초부터 나타나는 것도 그렇다. 그런 과정에서 피벗이 그렇습니다. 올해 페드와 파월의 멤버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거 극복하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인플레만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해서 할 때는 자 경제 성장이 떨어져요. 그다음에 국민들이 못 사는 사람일수록 전부 뭐냐 이렇게 돼요. 마음은 모르긴 몰라도 파월과 페드의 이 인사들이 올해 말에 이런 문제를 감안하지 않을 때는 굉장히 큰 비판에 시달린다. 더더구나 내년도에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예. 파월과 페드가 곤혹을 치른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과연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네, 잘못된 선무당 정상을 시켰습니다. 예. 지금 상태에서는 시기적으로 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통화정책이 막혀있고 재정정책이 막혀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정책이 이렇게 해서 아주 적절한 대책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책 단계에서 정책을 기재를 안 한다 하더라도 예. 저 시중은행들 우리나라 이기주의 시대의 시중은행 협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정책을 정상화시킨다 하더라도 지금 뭐냐 앉아서 돈 버는 그것도 취약자들의 사실 신용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대출금리를 지금 7에서 9%에서 앉아서 돈 버는 영끌과 빚끌을 거리로 내몰아치는 시중은행들의 사실 사회적 기능, 사회적 역할을 좀 강조해서 협조를 구해야 될 때다. 예. 그래서 취약계층들의 대출금 좀 낮추게 주고 사회적 기능입니다. 예금금리, 그네들이 그래도 조금 해서 살겠다고 예금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과 좀 금리를 좀 차별해서 높게 해줘라. 이런 것이 좀 협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은행을 평가할 때는 단순히 재무제표에 나오는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프로보노 퍼블리커즈 사회적으로 얼만큼 충실했는가 하는 것을 사실 은행의 평가 대목에 그게 ESG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금융지재 회사의 사람은 지금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는 자 실적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꼭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예. 그것을 디지털은 취약계층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지금 뭐냐 올해 4대 은행들이 전부 디지털 쪽으로 갑니까? 취약계층들을 개혁하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디지털은 감정을 고려하지 못하고 획일적 기준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어차피 금융업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제가 연초에 있잖아요. 예. 시간이 많이 돼서 되겠습니다는. 예. 연초에서 디지털 쪽으로 간다. 잘못되어 있다. 리스크 관리는 디지털을 획일적 관리하는데 리스크 관리는 자 홍앵커랑 나랑 3억이 똑같이 있다 하더라도 홍앵커의 투자 성향은 다르거든요. 예, 그렇죠. 한상철의 투자에서 다릅니다. 그거에 따라서 조율해 주는 것이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거를 디지털에 맡겨? 투자자들의 성향이 전부 다른데요. 그렇죠. 잘못되어 있는 거. 디지털을 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이런 문제를 좀 4대 은행들이 디지털을 간다. 그런 쪽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금융당국에서 그거 규제하지 못합니까? 골드만삭스도 디지털을 가는데 35% 이상 벗어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 쪽을 좀 감안해서 그래서 이런 것이 좀 결부가 되면 부동산 대책은 대부분 다 한 6개월은
효과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벌써부터 급매물이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좀 시중은행의 이런 문제가 협조가 잘 될 때는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다. 연초에 좀 희망을 던져주는 얘기를 좀 꼭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은 새 시리즈의 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차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